학회 부회장님, 상임이사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과 지금 네이버 TV와 유튜브를 통해 세미나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보건, 교육 등 영역별 개인정보보호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영역별 개인정보의 범위를 가능한 확장하려는 부처 이기주의 또는 기관 이기주의로 인해 영역별 개인정보의 범위가 일반 개인정보를 거의 모두 포섭해 버림으로써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존재 의의를 몰각시키는 황당한 현상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우리 학회의 소명이라 생각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공공과 민간에 모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법 기본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올 초 데이터 3법의 개정을 통해 법령 간 중복, 충돌이 문제되었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함으로써 법률 간 체계 정합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의 집행체계 역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집행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감독기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역별 개인정보 특례 규정의 확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우리의 열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신용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닌 금융위원회가 감독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의 모든 개인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형해화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구매 이력 정보를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거래정보의 대상으로 규정한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진 사항입니다. 이처럼 황당한 사항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학자들과 시민사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여론의 형성과 법 개정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우리의 이러한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여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이러한 움직임과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가장 일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저지를 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마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 학회라도 이 문제를 엄중히 따져봐야겠다는 소명의식으로 오늘 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발표를 기꺼이 허락해 주신 김형경 교수님과 토론을 맡아주신 이인호 교수님, 이혜원 교수님, 정지연 사무총장님, 김보람이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오늘 세미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김영경 교수님의 발표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경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입니다. 네,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진행이 돼서 현재 오프라인상으로 많은 분이 와 계시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를 받으니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예, 아무튼 저는 개인 신용 정보의 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학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우리나라는 2011년도에 공공과 민간을 통합하는 개인정보에 있어서의 기본법과 일반법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마련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역별 특별법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는 가운데 그나마 최근에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전부 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였고, 또 개인정보 보호 집행과 관련된 행정안전부와 방통위의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법령 체계성 확보를 위한 어떤 일정 부분의 노력의 성과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자적이며 별개의 개인정보 보호 영역으로 간주되는 분야가 바로 신용정보법상 개인 신용정보의 규율입니다.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상법 제46조에 따른 기본적 상행위의 상거래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개인 신용정보의 범위를 상당 부분 무한 확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 신용정보의 무분별한 범위 확장은 개인정보 영역의 일반법이자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의미를 희석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 발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영역별 보호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 검토하고 개인 신용정보 범위의 확장으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 신용정보의 합리적 경계 설정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제의 배경은 여러분들 최근에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고객이 구매한 신발의 브랜드와 사이즈, 색상이 신용정보일까? 예, 제가 나이키라는 브랜드의 240 빨간색 운동화를 샀을 때 그게 신용정보일까? 라는 어떤 질문들이, 왜 그러면 이러한 질문들이 나오게 됐을까? 통상 신용정보라 함은 금전이나 재화를 빌려줘도 되는가에 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입니다. 즉 상환이나 지불 능력에 대한 판단을 위한 정보인데, 이러한 정보가 신용정보인가라는 의문이 나온 것은 법률상 신용정보로 규율하고자 하는 어떤 법적 내용이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A은행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쿠팡에게 데이터를 요구하면 이제 쿠팡은 고객의 결제 내역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 주문 내역까지 다 제공해야 하는가? 아까 제가 나이키 240 빨간색 그런 내역까지 전부 다 제공해야 하는가? 만약에 주문 내역이 신용정보라면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A은행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정보가 아니다라는 입장은 뭐냐면, 이제 해당 데이터는 전자금융업으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정보가 아니다라는 거고, 신용정보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신용정보법에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의 종류, 기간, 내용, 조건 등에 관한 정보, 즉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 거래 정보가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용정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만약에 현행법의 물리 해석대로라면 신용정보법에 이렇게 기본적 상행위 정보가 신용정보로 규정되어 있다면 신용정보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용정보에 해당될 경우에 뭐가 문제일까라고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일반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즉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이 있다면 신용정보보호법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개인정보 안에는 개인 신용정보, 개인 교육정보, 개인 의료정보, 여러 가지 개인 유형의 개인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개인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뭐 적용 영역을 색깔을 표시하면 진한 파란색 같은 경우는 신용정보법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인정보의 범위가 이만큼 확장된다면, 화살표 옆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크게 확장된다면 결국 개인정보의 일반법이자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영역은 지극히 협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법의 적용 영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오른쪽 그림대로만 본다면 사실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여지는 개인정보 영역에 있어서 크게 없는 거죠. 오히려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의 일반법, 기본법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우려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개인정보의 영역별 보호의 의미가 뭔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령들 간에 충돌이나 모순이 있다면 수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를 상실하고 또 법적 안정성도 훼손될 겁니다. 만약에 A라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제가 어쩔 때는 A라는 법을 적용받고 어쩔 때는 B라는 법을 적용받는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이 법이 뭐야? 굉장히 법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국민이 법을 지키려는 의지 또한 이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에 적용되는 법령들 간에 충돌이나 모순이 없고 또 헌법 원리의 위배됨 없이 법 체계가 형성되고 해석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법령의 체계 정합성입니다. 이 체계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적 기술이 일반법, 특별법 혹은 기본법, 개별법의 적용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법이라는 것은 그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볼 때 제한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일반법입니다. 반면에 일정한 사항, 사람, 장소의 범위 내에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은 말 그대로 특별한 상황인 사항, 사람, 장소로 한정해서 만들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해당 특별한 사항이 해제되면 없어지거나 일반법으로 편입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특별법 제정은 오히려 과다 입법으로 인한 수범자 혼란만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 적용에 있어서의 중복 그리고 충돌만 발생하게 시키게 됩니다. 특별법이 많아지면 전체 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게 되고 법 적용에 있어서의 혼란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기본법과 개별법의 관계에 있어서도 복잡 다양한 그런 여러 정책이나 사회 분야에 있어서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한 어떤 법령이나 정책의 체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본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해당 영역의 법령의 총괄 규범이라고 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법령을 재개정하거나 할 때는 기본법이 정하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이게 바로 법령 간의 체계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정한 입법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정보보호법은 여기서 어떤 위치를 가지냐?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 영역의 일반법이자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의료법 등 다수의 어떤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이념과 기본 원칙을 수렴 반영해서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화되어야 합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의 어떤 위치라면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지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독립적 감독 집행기구의 근거법이라는 겁니다. 사실 아무리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법률에 잘 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다면 그 법의 입법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공권력으로부터의 정보인권 침해나 감시 구제가 필요하고 이번에 여러분들 아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봤을 겁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국민에 대한 정보, 국민 감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셨을 텐데 이러한 공권력으로부터의 정보인권 침해 및 감시 구제 그리고 현재 개인정보 처리자, 거대 기업인 개인정보 처리자와 정보 주체와의 힘의 불균형은 누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내용일 겁니다. 이러한 힘의 불균형에 대한 후견 기능으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독립적인 감독 집행기구는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담고 있는 법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령의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들이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먼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의 원칙이며 특별법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공공민간 전체를 완전히 포괄하는 법체계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은 금융, 의료, 교육, 근로, 영역별로 본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은 사실 개인정보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법의 적용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규율 내용이 추가되거나 보완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규들이 계획적 설계하에 종합적 단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을 때마다 그냥 개별적 산발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법률 간의 어떤 법률 상호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많아지고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때로는 입법자의 인기 영합 또는 행정부의 조직 이기주의에 따른 특별법 만개는 굉장히 절제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입법자는 그 적용 범위와 내용을 가능한 한 명확히 설정하면서 소수의 예외 규정만으로 운영을 하여야 함이 가장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령의 체계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이 원칙이어야 하며 특별법은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기본법의 정책 의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기본법의 정책 의지나 취지가 다른 법령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재개정 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일성, 체계성을 갖추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개인정보보호 집행체계를 가급적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역별 개인정보 집행체계가 난립되고 수범자 입장에서는 사실 보호위보다는 소관부처의 정책이나 지침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영역별 집행체계 확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집행체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심으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재 개인 신용정보 범위의 확장이나 문제점이 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학 회장님께서도 서두에서 말씀을 주셨듯이 개인 신용정보의 근거법은 신용정보법입니다. 그럼 신용정보법은 어떤 법이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원래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 규제 완화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1995년 이제 제정된 법인데 원래 기존의 신용조사업법상의 신용조사업을 폐지하고 이제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기존의 경찰청이 관장하고 있던 것을 재무부 장관이 이제 관장토록 결정을 했던 법이고 이 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라 신용조사업법을 모법으로 한 어떤 그 신용정보의 이용 및 활성화에 관련된 법률이었습니다. 주무부처 역시 당시 재무부에서 현재 금융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 보호를 주된 역할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용정보법은 일종의 상사특별법이며 그 본질이 개인정보에 관한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개인 신용정보와 관련돼서 몇 가지 특칙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일반법, 특별법 관계에 의해서 특별법 우선에 의해서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된다라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용정보법에 개인 신용정보의 범위를 굉장히 이번 2020년 개정을 통해서 확장하였습니다. 그 확장의 주된 내용은 상법 제46조에 따른 기본적 상행위가 거래 내용 판단 정보, 즉 신용 정보의 내용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상법 제46조에 따른 기본적 상행위는 뭐냐? 이거는 인류가 수백 년 동안 정형적으로 수행해온 모든 상거래 행위를 열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법 46조에 따른 상행위에 따른 그 기본적 상행위 거래 정보는 변제 능력의 기초가 되는 신용 정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부 주체 취향이나 성향 정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단순히 칫솔, 신발, 의류, 침구 등을 구매한 정보,
각종 여행이나 숙박 사이트에서 예약한 정보를 모두 상법 46조의 기본적 상행위 거래 정보라고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신용정보라고 본다면 신용정보법에 의해서 규율을 하게 되고 인류의 정형적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신용정보법의 규율 하에 있게 됩니다. 특히 모든 매매와 임대차 관련된 소비자 정보는 전부 다 신용정보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결국 금전이나 재화에 대한 지불 능력 판단이라는 신용정보의 본질적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결국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적용 영역을 축소 형해화시키게 됩니다. 또 이거는 약간 보론적 내용이긴 하지만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라는 어떤 개인 신용정보 처리자를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라는 개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정 신용정보업자를 열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라는 개념을 도용하고 있는데 이 범위 자체가 매우 일반적이고 포괄적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도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자체 소관만 해도 400여 개 이상이고 그 밖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수백여 기관이 존재합니다. 이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에 이러한 공공부문의 기관들이 전부 다 적용이 되게 된다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과연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될 여지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어떤 영역에서도 특별법을 통해 이렇게 수범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용정보법의 수범자 범위는 더 특정되고 약간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최근에 가장 아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이동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개인정보 이동권은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용정보법상 도입되었고 그래서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의 통제권 강화, 개인정보 유통 촉진, 찬성론도 많이 있지만 오히려 서비스 여건이 열악한 중소데이터 기업에서 대형 데이터 기업으로 데이터 집중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고 또 정보 주체의 동의에 기반하나 이미 동의 제도가 형해화된 만큼 정보 주체의 통제권은 오히려 약화될 거다라는 비판론도 많이 있습니다. 낮은 보안 수준으로 이전될 경우 보안 위협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찬성론과 비판론이 다각화돼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면적 도입보다는 영역별 도입을 선택했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융 분야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 신용정보의 범위가 상법상의 모든 거래 정보를 포함한다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이동권은 개인정보 전 영역에 도입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개정 신용정보법은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을 기반으로 신용정보 분야의 마이데이터 사업, 즉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도입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 주체의 통제권이나 결정권을 강화한다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정보 집적에 따른 위험, 또 무제한적 데이터 결합이라는 위험성도 같이 존재합니다. 우선 통상적으로 2종의 가명정보 데이터셋을 결합하려면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야 하고 그 결과물을 반출하려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해서 반출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내용인데 그러나 마이데이터 제도로 취합된 2종의 개인 신용정보에는 이러한 데이터 결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만 얻으면 뭐 이런 제한 없이 그런 2종 데이터를 결합해서 빅데이터 분석 및 마케팅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활용의 가치는 매우 높아질 수 있지만 집적의 그런 또는 처리에 있어서의 위험성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이데이터 대상 정보에 개인 신용 정보가 포함되고 그 개인 신용 정보의 범위에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 거래 정보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면 사실상 마이데이터는 개인 신용 정보가 아니라 모든 거래의 개인정보 영역에 도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일반법이나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되지 않은 제도가 이렇게 특별법을 통해서 일반화돼서 적용된다면
결국은 기본법이나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치를 그리고 지위를 형해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개인 신용정보의 범위 확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됩니다. 먼저 신용정보법상 특수한 제도를 결국은 일반화시킬 우려가 있게 됩니다. 근데 신용정보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 보호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법이 아니라 신용정보법 자체의 규제나 신용정보 이용과 관련된 조항이 법의 핵심이고, 법의 주무부서 역시 전문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아니라 금융산업 선진화와 건전한 신용질서 및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목표로 하는 금융위원회가 그 주된 주무부처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굳이 개인정보 이동권을 도입하지 않아도 개인 신용정보의 범위 확장으로 인해 일반적인 개인정보 이동권이 시행될 수 있다면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부분에 대해서 와해시키거나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 두 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법으로서의 기능을 훼손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랑 신용정보법상의 개인 신용정보의 범위가 별 차이가 없다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배제되어 결국 실질적으로는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 영역의 일반법으로 작용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독립된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집행할 수 있는 영역이 협소해지고 오히려 금융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집행기구가 될 우려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수범자 혼란을 야기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약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신용정보의 어떤 합리적 경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용이라는 것은 상환 혹은 지불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환 혹은 지불 능력을 판단하는 요인들은 매우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신용정보의 개념을 엄격히 그리고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면 그 연동 개념으로서 개인 신용정보의 범위 역시 무한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일반법 기본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상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사실 개정 전 신용정보법에서는 일관되게 어떤 신용정보의 개념을 모든 상거래로 정하지 않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라고 상거래의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근데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금융거래라고 할 수 없는 일반적인 상거래 정보, 즉 상법 제46조에 따른 기본적 상행위에 따른 거래 정보가 신용정보의 개념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입법 연역적으로 이번 개정에 들어간 게 처음입니다. 이 부분은. 근데 기본적 상행이라는 거는 뭐냐? 경험적으로 상인들이 주업으로 삼아왔던 것을 명문화한 거고, 기본적 상행위 거래 정보는 이렇게 많습니다. 매매, 임대차, 제조, 가공, 수선, 전기, 전파, 가스,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작업, 노무, 도급의 인수, 출판, 인쇄, 촬영, 광고, 통신, 정보, 수신, 여신, 환, 기타, 금융거래, 금융거래를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거래 정보입니다. 상행위 거래 정보는. 그런데 이것들을 모두 신용정보의 하부 개념으로 넣어서 신용정보 안에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신용정보보다 더 큰 개념을 신용정보의 하위 개념으로 설정함으로써 개념상의 모순도 발생하게 됩니다. 일예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이것도 기본적 상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결국 여관, 다방, 음식점, 극장, 동물원 등에서의 거래가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면 동물원에서 거래한 입장료 정보가 신용정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일개 커피숍에서 스타벅스에서 마신 차의 종류, 차를 마신 기간, 내용, 조건들에 관한 정보가 신용정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본적 상행위 거래 정보는 신용정보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를 통으로 신용정보의 개념 안에 거래 정보의 하나의 유형으로 넣었다라는 거는 법 체계상 이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의 거래 정보, 이거를 신용정보의 범주에서 삭제하고 신용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거래 정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기능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영역이나 민간영역이나 어떤 개인정보 집행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 매우 중요합니다. 공공은 특히 공권력에 의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처리는
사실 국가 국민 간의 불평등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민한테 막연한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 국민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공권력에 의해서 집합 처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명확히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 정보 주권을 위해서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없다면 굉장히 국민의 정보 인권은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기업과 정보 주체 간의 정보의 격차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보 처리 능력도 되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 기업과 개인인 정보 주체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조율하기 위해서는 어떤 독립된 집행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금융위는 공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아니라 공권력을 발동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관련 산업의 지능 또는 이해관계자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개인 신용정보 영역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집행 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한 이유는 사실 이론적 실무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이유에 근거한 게 아니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정비되어야 할 특별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감독 체계의 분산은 결국 중복 규제, 감독의 비일관성 등을 발생시키면서 수범자들을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하고 국민의 어떤 정보 인권에 관한 그런 위치도 하락시킬 것입니다. 그다음 이건 보론적 부분입니다. 매우 보론적 부분이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정보법을 보면 하위 법령의 지나친 위임 규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원래 헌법 제75조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하위 법령에 위임해라라고 한 거는 위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의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 하위 법규에 규정될 내용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신용정보법을 보면 조문은 52개이나 대통령령 위임은 무려 약 250여 개입니다. 특히 신용정보의 개념과 관련해서 무려 17개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령을 살펴보면 또다시 고시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은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하지 않고 법률과 대등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 하위법규에 그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아마 마이데이터 사업이 처리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범위일 겁니다. 보면은 제1호의 3 다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수범자가 예측 가능할 것이며 구체적인 위임의 원칙을 준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개인 신용정보를 가명 처리할 필요 없이 통합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은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용정보법상 허가받은 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데이터 기업은 진입할 수 없는 일종의 인허가 기업으로서 특혜적 성격도 다분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와 한계는 더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입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법령의 개인정보 법제 체계화를 법령 체계화를 추진해 왔고 집행 체계 없이 기존의 독립된 감독 기구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해외로부터 어떤 비판적 견해도 받았지만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 다 개정을 통해서 독립적 감독 기구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위가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 거래 정보를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개인 신용정보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이러한 체계 정합성을 위한 노력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적 기본법적 지위를 형해와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개념에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 거래 정보를 규정한 개정사항은 삭제되거나 제한적 금융거래 정보로 축소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기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가급적 일원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신용정보법상 지나친 하위 법령의 위임은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종합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경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잠깐 요약하면 신용정보 속에 이른바 상행위 정보라는 것을 포함시킴으로써 신용정보의 범위가 너무나 확장됐다. 우리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상행위 정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모든 정보인데 그것을 포함시켰다는 얘기는 결국 신용정보가 인간의 모든 삶의 정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개인정보에서 개인정보와 개인 신용정보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제 구분도 어렵게 됐다라는 아주 제가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 발표에 이어서 토론자 네 분을 모셨는데요. 토론자 네 분을 모신 것은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을 연구하시는 학회에 두 분을 모셨고 또 한 분은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문제와 결부해서 이 문제를 소비자 관점에서 또 얘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한 분은 시민사회 운동을 많이 하셨고 특히 그 정보 인권과 관련하여 많은 활동과 역할을 하셨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우리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또 변호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토론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인호 교수님과 목포대학교 법학과의 이온 교수님, 그리고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신 정지연 총장님, 그리고 법률사무소 디케의 김보람이 변호사님, 이렇게 네 분을 모셨습니다. 이게 바로 토론을 시작하면 이제 카메라가 그쪽 방향을 비추기 때문에 제가 따로따로 소개하기보다는 그냥 바로 이인호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이인호입니다. 우리 김연경 교수님 발제를 듣고 정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미처 파가지 못했던 쟁점을 아주 깊이 있게 서술을 하시고 또 의미 있게 지적을 하셔서 저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보고 공부를 많이 했고요.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김연 교수님 발제의 내용은 결국은 지금 한마디로 줄이면은 지금 쇼핑 정보나 이런 소비자 정보, 일반 소비자 정보 전체가 자칫 잘못 해석하면은 신용 정보로 분류가 되고 그래서 신용 정보법의 대상이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일반법이 무력화되거나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고 하는 일반법의 집행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능이 약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금융위원회가 특별 영역의 금융위원회가 독립된 보호기구도 아닌데 행정부 소속이죠. 그래서 독립된 보호기구도 아닌 금융위원회가 아주 광범위한 신용정보를 규율하는 그런 기관으로 남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우리 그동안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기본 생각입니다. 저도 김연경 교수님의 기본 이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한두 가지 조금 약간 이제 그 법규범을 해석할 때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이렇게 다르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지금 이 오늘 주제의 핵심은 2020년 올해 초에 개인정보 3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대부분의 개인정보 보호 역할이 통합이 되고 또 정보통신망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흡수가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약간의 법 체계적 정합성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남은 게 이제 신용정보법이 그대로 남아서 신용정보법은 금융위원회에 속한 법률이고 그래서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신용정보의 활용에 관해서 적극적인 입장에서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법적인 용어는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사업 비즈니스를 허용한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 이동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우리 신용정보법에는 개인정보 이동권이라 하지 않고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GDPR에서는 유럽연합의 GDPR에서는 이제 그걸 개인정보 이동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 이동권이 인정이 되면서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자에게 이동을 하게 해서 그 신용정보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에 저는 먼저 한 가지 이제 조금 약간의 다른 이야기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신용정보보호법은 보호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용에 초점이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자체가 정식 명칭은 아시다시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왜 그러면 이 신용정보법이 제정됐느냐? 그거는 어느 그 금융시장이나 이런 금융시장에서의 시장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한 겁니다. 신용정보는 활용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보호돼야 되죠. 안전하게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찍부터 신용정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기능 자체는 대단히 중요하고 금융위원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금융시장에서의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정보가 활용되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그것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다만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그 목표인데요. 다만 여기서 이제 지금 김영 교수님이 문제 제기한 것은 신용정보의 개념 범위가 너무 확장돼 버려서 이번 개정법에 의하면은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의 역할이 거의 행해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지금 제기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김민호 학회장님도 칼럼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 시행령을 공표하면서 입법 예고를 하면서 입법 예고에도 없던 그러니까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상당히 확장했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구매 이력 정보 또는 구매 내역 정보라고 하는 것이 시행령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신용정보들이 상당히 그 범위가 확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나 또는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의 경우에는 정보 주체가 개인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누구한테 이용하게 하고 통합시킬 것인가 하는 권리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성이라는 결국은 이제는 정보 주체가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신용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정보 주체에게 오히려 이제 상당히 많은 권한들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은 스스로 인수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하면은 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신용정보요번 개정법에서 개인정보 이동권을 인정했는가 하는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개인정보 이동권은 한편에서는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권리입니다. 전통적인 이제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서는 개인정보를 통합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이 있었고요. 그것이 위험이 높아서 가능하면 개인정보는 통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이 개인정보 이동권이 인정되면서 이것이 통합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당연히 정보 주체의 판단하에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정보 주체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다만 이와 같은 권리가 인정되는 배경에는 사실은 개인정보가 지금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됐습니다. 일종의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개인정보가 갖는 이 경제적 가치를 정보 주체도 나눠 갖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그 개인정보를 넘겨서 그 가치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서 보호되던 개인정보 보호권과는 약간은 다른 맥락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경쟁법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돼서 이제 인정이 되는 것인데, 자, 제가 서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김영기 교수님의 기본 주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질문 겸 의문을 드리면요. 자, 김영기 교수님 논문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신용정보법의 제2조에 정의조항입니다. 신용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제일 앞부분에 금융, 거래 등 상거래에서, 그러니까 신용정보법은 사실은 금융, 거래와 관련된 겁니다. 신용 판단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정보의 개념을 정의할 때 처음부터 금융거래를 전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개인 신용정보법에는 그 이하에 어떤 그러면 이런 신용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용정보 주체의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거래 내용이 뭐냐라고 이 법에서는 다시 또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쭉 여러 가지 쭉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쭉 해놓고 마목에 152.3제 마목의 상법 46조에 따른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의 종류, 기간, 내용, 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그러니까 상행위와 관련된 거래 내역 정보도 다 포함해서 일종의 소비자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법 46조의 상거래라는 것은 모든 상행위에 다 포함됩니다. 22개, 22개 유행의 상거래가 다 포함되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행하는 거래가 모든 소비자 정보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 김영 교수님의 우려는 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정보 일체를 신용정보의 개념에 넣을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마치 어떤 비유를 하자면은 황소 깨구리가 항소 이름이 있다고 해서 항소 깨구리가 항소를 집어 삼킨 꼴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김영 교수님은 그것을 우려하신 거고요. 그 점을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마치 항소 깨구리가 항소를 삼켜버린 상황이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 2조 1호의 신용정보의 개념을 처음에 설정할 때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일반 상거래가 아닙니다. 금융거래 상거래에서
그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하기에 필요한 정보다라는 개념 전제가 이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체계 정합성의 관점에서 우리가 법을 해석한다고 할 때 그때 이 소비자 정보는 모든 상거래의 소비자 정보가 아니고 신용 판단에 필요한 소비자 정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럼에도 뭐 확장되어 있습니다. 확장되게 됩니다. 확장되게 되지만 그러나 상거래라고 하는 개념을 상법 46조에 따른 상거래에 따른 상거래의 종류 지정 이런 내용 조건 등에 관한 관련 정보를 모두 다 포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물론 입법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입법론으로 이거는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먼저 해석론으로 신용정보법이 존재하는 목적이나 또는 신용정보의 개념적 전제를 가지고 해석해 보면은 이 상거래라고 하는 소비자 정보는 신용평가에 필요한 소비자 정보만 해당된다라고 좀 더 좁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은 구매 이력 정보, 그러니까 구매 내역 정보, 구매 내역 정보는 지금 김영경 교수님이 주장하듯이 신용 판단에 필요한 정보로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실제로 그것이 담겼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 저처럼 2조 1항 2조 1호를 신용정보의 개념을 좁혀서 해석한다 그러면은 구매 이력 정보가 시행령에 담겨서 신용정보인 것처럼 규율한 시행령은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다. 효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1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김영 교수님이 제기한 문제 제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만약 이렇게 확장 해석해서 금융위원회처럼 확장 해석해버리면은 아주 위험한 일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이 행해야될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다만 우리가 이제 이 현행법을 해석할 때 좁게 오히려 체계 정합적으로 해석하자 그러면은 저처럼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위원회를 압도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신용정보의 개념을 스스로 확장할 수 없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모함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입법자가 좀 더 분명하게 법률을 만들 때 분명하게 좀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김영 교수님 이 발제문을 보고 이럴 때 이 조항을 들어갔을 때 모든 상법의 상거래 행위에 따른 이런 소비자 정보가 다 이게 포함시킨다고 했을 때 이 조항이 들어갔는데 찾아보니까 애초에 정부안으로 사실상 정부안이었던 김병욱 위원회 그 초안에도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다른 통합된 여러 법안들을 통합하면서 그 정무위원회에서 위원장의 대안으로 제출이 된 그 안도 보니까 거기도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록을 쭉 찾아보니까 이에 관한 아무런 논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안을 만드신 분이 어떤 이유에서 넣었는지는 저도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전혀 이걸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참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입법 정보들이 거의 확보되지 못한 채 이제 해석자들에게 아주 이런 골머리를 앓게 만듭니다. 아마 적어도 국회 안에서 회의를 할 때 이런 논의가 좀 더 있었으면은 이 의미가 좀 더 분명해졌을 텐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2조 1호의 신용정보의 전제되는 기본 개념 그래서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라고 하는 그 전제를
벗어나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이하에 있는 규범들은, 이하에 있는 해석, 그 정의조항들은 그렇게 본다 그러면 조금 더 그런 우려가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또 다른 논쟁이 있으면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인호 교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신용정보법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상행위 정보도 금융거래 등 신용 판단에 필요한 정보로 해석되는 것이 법 해석론상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 법령에서 구매 이력 정보까지 포함시킨 것은 모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하여튼 개인정보 이동권이라는 도입은 정보 주체의 책임 인수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그렇게 비난할 제도는 아니고, 적극적인 확대나 도입도 심각히 고려해 봐야 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목포대학교의 이혜원 교수님의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목포대학교 이혜원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뜻깊은 학술대학 행사를 개최해 주신 저희 김민호 학회장님과 저희 학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발표를 맡아주신 김현경 교수님, 또 기타 토론을 맡아주신 이인호 교수님 이하 여러 토론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그 발제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준비한 내용을 사실 이인호 교수님께서 많이 언급을 해주셔서 저는 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일단은 저는 한 3가지 정도 일단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실 이인호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에 관한 법이고, 그럼 신용이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뭐 다들 생각이 다르시겠습니다만 저는 신용하면 바로 생각나는 게 신용대출입니다. 예.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담보대출은 이제 동산이나 부동산은 이제 물적담보를 제공하는 거고, 신용담보는 금융기관이 저를 믿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적담보입니다. 그래서 신용은 기본적으로 저는 외상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지급 능력이 있는가, 그거를 따져보는 게 신용 크레딧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신용정보법이라는 게 독자적인 법으로 어떻게 의미 매김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신용정보와 관련된 이제 산업이 있는 것이죠. 신용정보업이라는 산업이요. 그럼 그런 산업은 금융거래에서 물적담보가 부족한 자에게 어떤 외상거래를 허용을 할 때, 그러면 이제 물적담보가 없으니까 그 사람의 다른 걸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직업이나 뭐 현금 흐름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인맥이나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이제 어떤 특별한 그리고 전문적인 산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용정보법의 존재이 일단 거기서부터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신용정보법에서 개인 신용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규율해야 되는 필요성은 무엇일까? 그럼 개인 신용정보가 저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어떤 신용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필요한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래 상대방이 저의 신용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가 제 신용 상태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죠. 제가 뭐 1등급인지 10등급인지 5등급인지 이거는 저만 알고 싶어 하는 정보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사람한테도 저는 얘기해주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신용정보법에서 개인 신용정보를 특별히 규율하는 의의가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호 교수님 적절히 지적을 해주셨듯이 이제 신용정보업이라는 그런 거래 측면에서는 이용이 활성화되어야 되지만 그런 거래가 아니라면 엄격하게 보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양면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법은 사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상법 제46조 이게 기본적 상행위이지 않습니까? 기본적 상행위라면 이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그냥 상인이 되는 거죠. 당연 상인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왜 들어갔을까? 이게 법조문을 조금 보시면 다소 이게 생뚱맞고 생경맞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히 지적을 해주셨듯이 기본적으로 신용정보를 개념 짓는 가장 큰 요소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 판단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보에 기본적 상행이 해당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친하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들어갔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죠. 이인호 교수님 지적해 주셨듯이 이게 입법 자료가 없습니다. 이게 이런 어떤 중요한 개념에 관해서 뭔가 추가가 되는 조문이 들어가면 이게 입법 해설, 뭔가 국회 검토 보고서나 심사 보고서 어딘가 써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데이터 3법이 개정될 때는 개인정보의 보호보다는 이용이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고 그 차원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데이터 이동권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아까 발표에서도 적절히 말씀하셨듯이 개인정보 전 영역에 대한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신용정보부터 해보자. 사실은 저는 금융정보부터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금융정보를 기울하는 법이 가장 적절한 법이 신용정보법이다 보니 그래서 거기에 데이터 이동권을 넣다 보니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회에서 이런 중요한 입법을 할 때 입법 자료를 남기지 않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입법 자료가 남았다면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토론도 해보고 비판도 해보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뭐 없으니까 그냥 저는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고 또 발표하신 김현규 교수님 또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시고 이런 문제 이게 일단은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준비한 3가지를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저는 기본적인 그 발표자의 그 입장은 찬성합니다. 저는 그 신용정보 개념의 기본적 상행에 따른 정보가 포함되면서 이게 굉장히 법이 모호해졌습니다. 이게 해석을 뭐 A로 하느냐 B로 하느냐에 따라서 신용정보의 범위가 무한히 확대된다고 해석해 볼 여지도 있고 또 반면 이인호 교수님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이게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신용 판단에 필요한 정보라는 한정적 개념에 초점을 맞춰보면 또 해석 범위가 확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그냥 학자나 법원의 해석론에 맡겨놓은 입법 자체가 문제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개인적인 생각은 기본적 상행에 따른 정보를 신용정보에 넣는 거는 신용정보의 개념 자체랑 안 맞고 특히 요 조문이 들어간 규정을 살펴보시면 그 앞부분은 다 금융거래 관련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이유는 이게 저는 어느 해석론이 맞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의 모호함이나 불명확성을 남겨두는 게 수범자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 데이터 3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실 뭐 잉크도 다 마르지 않은 법인데 개정이 되리라는 걸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또 이게 지금 정무위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을 막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개정하려는 그 정치권의 움직임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이인호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이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 판단에 필요한 정보라는 그 신용정보의 정의의 그 대전제인 그 개념 한정어구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요 기본적 상행에 따른 정보를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 최소한 그게 뭐 금융위나 이런 데서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않을지 모르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은 당연히 그러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구매 내역 정보가 이 신용정보에 포함된다라는 그 해석론은 저는 절대 일단 찬성할 수가 없고요. 다만 저는 아쉬운 게 그러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입법 예고가 나올 때까지 뭘 했는가 사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어떤 어떤 정책 능력의 어떤 한계를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말씀이고요. 세 번째 말씀은 그러면 이제 이게 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을 전부 다 행사하는 소위 말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이 형해야 될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약간 다소 좀 과한 우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두 기관은 성격도 다를 뿐더러 추구하는 정책의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는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부분에서 저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우려를 하는 게,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무위원회가 이제 국무총리 소속의 그 각종 기관이나 위원회를 관할하는 위원회다 보니 아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그렇게 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국감을 일단 정무위원회가 개보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감을 넘어서 전반적인 감독까지 정무위원회가 할지는 저는 이거는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법상 아마 소관위원회가 불명확한 정부 부처는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감에 한정돼서 이렇게 될지 아니면 한 구조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 예상으로는 이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출범을 하다 보니, 그러면 기본적인 생각은 국무총리 실이나 이런 것 같은 국무총리가 관할하는 행정기관을 관할하는 국회의원회가 정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정무위원회에서, 그리고 이미 한번 지금 칼자루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감독권을 행사하려고 있는 생각을 하리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냐? 정무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처는 사실 금융위원회거든요. 예. 정무위원회 소속 정무위원회가 관할하는 게 이제 금융위원회, 금감원, 기타 등등 이런, 사실 금융감독, 금융과 관련된 그 행정조직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무위원회의 중요 관심이 이제 그런 쪽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무리 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이나 신용정보와 개인정보의 관계, 신용정보 개념의 축소 가능성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 또는 우려,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이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선 이현 교수님 말씀을 요약하면 신용정보보호법에서 개인 신용정보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이걸 해석론에 의존해야 되는 것 자체가 입법적인 오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개정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개정이 참 쉽지는 않겠다라는 우려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시는 한국소비자연맹의 정지현 사무총장님께 토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 정지현입니다. 쟁쟁한 법학자가 많으시고 여기 김보영 변호사님처럼 법 전문가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그냥 소비자의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 교수님 발제에서 지적하신 포인트를 저는 다 전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하고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소비자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개인정보 보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와 함께 활용을 통해서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8월부터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신용정보법이 어쨌든 소비자의 구매 정보를 신용정보로 확대 해석하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민감한 개인정보일 수 있는 이제 구매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 배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저희가 이 문제로 해서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을 같이 묶어서 저희가 좀 성명서도 좀 발표를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하고 전자상거래 업체 간의 대립구도로 보여지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주문 내역 정보는 소비자의 분명 개인정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업자의 것으로 오해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용정보를, 개인 신용을 판단하는데 신용정보가 이제 필요한 경우로 이제 제한해서 일단은 좀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문 내역 정보가 이제 신용 정보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저는 미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비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는 사실 매우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정보가 흩어져 있는 것과 이렇게 집적되어 있는 것은 저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굉장히 위험성에 대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통과된 이제 데이터 3법 중에서 소비자 시민사회단체에서 특별히 사실은 신용정보법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뭐 신용 데이터 3법이 이제 활용에 방점을 둔 그런 그 법이라는 데 어떤 그런 문제의식도 있고, 김현경 교수님 발제에서처럼 신용정보법이 이제 신용 시행령의 많은 조항이 법에서 위임받은 주요 부분을 다시 고시로 위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령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문제점, 그다음에 개인정보의 목적의 활용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이제 소비자가 동의를 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활용을 하는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신용정보법에만 그 근거가 있고 주민 내역 정보를 개인 신용정보로 확대 해석하면 이제 안 된다라고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민감한 개인정보인 거래 내역을 확대 적용하게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법과 신용정보법 중에 어떤 것을 이제 적용해야 할지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고, 향후 이런 부분들이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개인정보법 체계를 저는 좀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자상거래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제 모바일 거래까지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통한 이제 거래가 이제 광범위해지고 있고, 인터넷 쇼핑몰 주문 내역 정보 등을 통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소비자가 어째 호텔을 이용하고 숙박, 여행, 취미생활, 콘텐츠 구매 등 개인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에 제공할 수 있다고 소비자가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아진 데이터들이 이제 가명화된 상태로 해서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소비자가 사전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활용에 대한 범위까지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의가 가진 활용의 범위나 내용을 소비자가 어쨌든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좀 지적하고 싶은데, 지난 3월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는 사실 관련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8월에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이게 알려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것들, 절차적인 부분의 문제점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데이터 이동권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유럽연합 GDPR의 개인정보 이동권의 취지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이제 보호함과 동시에 데이터 독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한국의 마이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어쨌든 활용, 상품화를 좀 촉진하는 것으로 좀 변질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 이전에 소비자의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이동권이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법이 사실은 이제 신용정보법이라는 특별법에서 정보이동권을 주장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법 안에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정보법은 활용을 강조하는 법이고,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일방향으로 그 정보이동권이 지금 그 신용정보법 안에서 진행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이동권이라는 것을 신용정보법이 아니라 일반법인 개인정보법 안에서 담아야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이제 동의를 전제로 이제 하는 그 마이데이터 사업에 어쨌든 좀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소비자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알고 동의를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그리고 이제 김영경 교수님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많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개인정보위원회가 출범을 했지만 사실 금융위가 담당하는 금융 분야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제 권한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개인정보의 그 활용과 조화의 균형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법의 정합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의 문제를 좀 일관성 있게 보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금융 분야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좀 일원화하고 역할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지금 이 문제가 마치 뭐 전자상거래업체와 신용정보업체 간의 사업자 간의 갈등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비자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법률이 시행령에 너무 많은 것을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은 또 고시 등 하위 법령에 또다시 재위임함으로써 소비자가 수범자 입장에서 그 법을 수범하는 것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측면과, 마이데이터 사업 다시 말해서 정보 이동권이라는 자체의 그 본질적 어떤 그 제도적 취지가 왜곡된 점도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측면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인권에 관하여 단연간 현장에서 활동도 하시고 경실련 등 시민사회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계신 김보람이 변호사님께 토론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런 자리에 오면 보통은 남성분들 위주로 패널이 구성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남녀 비율을 맞춘 것에 대해서 깊은 예, 감동을 좀 받았고요. 심지어 발제자도 우리 그 업계에서 그러니까 학계에서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또 여성 학자를 또 발제자로 세워주셔서 그런 점도 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젠더적 맥락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발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2018년부터 반복해서 얘기해 왔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학자분이 이러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기해 주신 경우는 좀 흔하지 않았고, 또 발제 PPT가 정말 농성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굉장히 인상적으로 문자라든지 용어 그리고 표현들이 배열되어 있어서 우욱하는 듯한 느낌도 사실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정재원 총장님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운동을 같이 해오셨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저는 한 4번 정도 신용정보법을 좀 이렇게 무식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 놓친 시점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점으로 방점을 찍겠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언제였냐면 해커톤 때였습니다. 저 해커톤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해커톤의 룰은 굉장히 조금 재밌습니다. 뭐냐면 참석자 모두가 동의를 해야 그것이 권고 안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해커톤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 활용이라는 측면도 있었겠지만 4차 위가했기 때문에 그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EU의 어떤 적정성 평가에서 어떤 식으로 이 가버넌스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금융위원회 멤버도 이제 한 그 패널이었는데요. 이한진 과장님께서 당시에 패널이셨습니다. 당시에 신용정보법은 절대로 계보법에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 법은 특수하다라는 입장을 너무나 강하게 고수하셨고 권고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들 좀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 개인정보 거버넌스를 통합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좀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얘기할 때는 얘기를 안 들으시더니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부터, 그 2018년에 했던 해커톤이었거든요. 20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효율화한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거버넌스 강화는요, 그냥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건 글로벌한 룰이에요. 이것이 개인정보 거버넌스가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EU와도 적정성 평가가 그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넣어야 된다. 문재인 정부의 그 100대 국정과제라고 하니까 금융위 과장이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넣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다만 단서를 달았습니다. 각 부문에서 고유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각 부문에서 고유하게 규정을 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중복 유사 조항에 대해서는 통일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합의한다. 이렇게 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희가 그때 합의할 때는 당연히 신정법상에 저희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한 건 그거였거든요. 신용정보기관 같은 경우에, 집중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보를 굉장히 많이 수집해서 처리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독특한,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와는 좀 독특한 면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다만 거기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별도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제 고려를 했었는데 그때 너무나 제가 한스러운 것은 그 각 부문에서 고유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를 뺄 걸 하는 생각이 지금이 와서 조금 듭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신용정보법이 이렇게 무식하게 만들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좀 한스러운 느낌? 그게 첫 번째 모멘텀이었고요. 두 번째는 2018년에 당정 합의를 했어요. 2018년 7월인가 8월에 당정이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당정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때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에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해커톤에서 합의한 걸 근거로 해서 법을 만들어서 그 의원실마다 돌고 있었어요. 2018년 12월경에 민주당의 한 의원께서 이 법이 좀 굉장히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저희와 그다음에 그 이한진 과장, 그다음에 행안부의 그 전자정보 국장님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3자 대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그때 근데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약간 꽂혀 있어가지고 신용정보법 문제 제기를 하긴 했었는데 좀 세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나왔던 안 중에서 몇 가지 너무나 심각한 안은 좀 조정안을 그 당시 저희에게 그 중재를 하셨던 의원께서 내셨는데 신정법까지는 사실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때 이 시기를 놓쳤던 게 지금 굉장히 후회가 많이 되고 세 번째가 언제였냐면 법사위 2020년이죠. 그리고 무려 1년 동안 법이 이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가 2020년 1월 9일 전에 2019년 12월쯤에 이제 법사위 한 번 물 건너가고 두 번째 이제 법사위에서 이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1년 정도 이게 이제 딜레이 되면서 관심이 좀 많이 떨어졌고 저도 그래 어련히 알아서 잘했겠지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법을 막상 보니까 너무 심각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신용정보법이 우회하는 조항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정의조항뿐만 아니고요. 뭐 40조 2에 보면은 이종간 데이터 결합이라 해서 개인 신용정보도 아닌 그냥 일반 개인정보를 금융위원회가 마음대로 규제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명 처리와 관련돼서도 서로 정의가 서로 틀려요. 그리고 가명 처리를 한
가명 정보에 대해서 신용정보법상에는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가 원할 때까지 막 보유할 수 있게 돼 있고 규정이 완전히 서로 어긋나고 모순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일탈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당시에 법사위에서 이제 최이배 의원님이 그때 그 문제 제기를 했었고, 2020년 1월 9일 날 그래서 그때 정전 총장님도 그때 같이 가셨죠. 그래가지고 이게 신용정보법이 너무 어긋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그래서 이게 하나로 그건 사실 할 수 있는 거 법사위에서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정무위에서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법사위에서 데이터 3법을 조율해서 조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민주당 법사위 간사님께서 우리도 문제가 좀 있는 건 알겠는데 우선은 통과시키고 나중에 법을 개정하세요 라고 해서 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되고 그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세 번째 신용정보법을 정리하지 못한 너무나 마음이 아픈 시점입니다. 사실 저는 법사위 정도 갔었을 때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실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에 관한 조항들이 상당히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커토에서 합의했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점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법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데이터 3법 중에 다른 법은 통과되더라도 신용정보법만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날 저는 그 여당 원내대표실에 가서 피켓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신용정보법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걸 이렇게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피켓팅했다가 1개월 국회 출입금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참 위헌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그 세 번째 그 법사위에서 신용정보법을 정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법이 통과된 점은 너무나 뼈아픈 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뒤에도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요, 시행령을 만들 시점이었어요. 사실은 신용정보법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대통령령에서 관련된 조항들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조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조율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율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이 아까 그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냥 거의 포괄적 위임으로 나간 게 40~50개 됩니다. 그냥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면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 더 제안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행령이 나왔을 때 제가 그때도 김민호 교수님께서 아마 사회를 보셨을 거예요.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이 시행령을 토론회를 했었는데 이거 시행령은 그 시민들에게 예상할 수 없는, 수범자들이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발생시킬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문제와 관련돼서 사실은 시행령이 나오고 나서 사실은 기업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열렸던 서울대 공익법센터 토론회를 갔더니 그때 이제 김현장 변호사가 발제를 했었는데 신용정보법 너무 지금 심각한 수준이다. 이 법이 그대로 이 시행령이 그대로 갈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그대로 이렇게 겹쳐버린다라는 지적을 그때 했고, 그때 그 지적을 들었던 기업 쪽 패널 쪽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다라는 또 말씀을 또 하셔서 제가 또 그 자리에서 저는 그 문제 제기를 해서 1개월이나 국회에 출입금지를 받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때까지 아무도 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 한번 가거든요.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거를 또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 시행령 따에서 막을 수 있었는데 정리되지 않고 결국 이 법이
이 형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도 이제 이 지경이 되니 이제 저는 이제 좋은 말로 해서는 이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부터는 저는 신용정보법 얘기만 나오면은 공적 자리에 가서 항상 가관인 법입니다. 가관인 시행령입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런 와중에 이제 지금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거래 내역에 대해서 개인 신용정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 된다는 케이스가 지금 벌써 하나 나왔죠. 유권 해석으로. 그다음 두 번째는 이 황당하게 이럴 데가 없는데 질병 정보에 대해서도 우리 관할이다라고 지금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근데 이거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게요. 신용정보법에서 원래 과거에 23조 제1항 2호에서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개인 신용정보로 포함했다가 나중에 2009년도에 그거를 빼고 오히려 질병 정보는 개인 신용 정보가 적용되는 거에서 빼고 사전 동의를 강화하고 처리 목적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개헌을 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개인 신용 정보의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면은 앞에 그 법을 개정한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실제로는 올해 초에 금융위원회가 질병 정보는 개인 신용 정보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유권 해석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망각된 상태에서 왜냐하면 법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결과에 이르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김연경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과 같이 그 개인 신용 정보의 정의와 그 개인 정보와의 관계가 법률 자체가 개정되지 않고선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저희가 그래도 이 문제를 지금 법이 개정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행령단에서 좀 제한을 두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위가 자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가 과거에도 이렇게 사실은 개인 신용정보의 범위를 넓히면 넓힐 수 있었는데 이렇게 넓혀서 유권 해석을 막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데이터 3법이 통과된 다음에 확실히 우리의 밥그릇을 넓혀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너무나 강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법을 이제 개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게 금융위원회가 그러한 액션을 할 것이라고 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학회나 이런 여러 선생님들께서 우선 문제 제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 8에 따르면은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견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말 어렵게 독립성을 갖춰서 지금 탄생을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러한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입법을 국회가 빨리 해 주셔야 수범자들이 겪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 그 다음에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이렇게 독립성을 갖추게 한 것은 사실은 개인정보의 규제의 어떤 혁신 같은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완전 몰각시키는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토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보람이 변호사님께서는 우선 오늘 이런 논의가 우리 학회에서 오늘 제기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왜냐하면 이제 뭐 우리가 그 해커톤 잘 아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통합을 위한 해커톤과 그다음에 당정협의와 또 법사위와 또 시행령에 대한 제정 과정,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까지 여러 단계에 있어서 이걸 거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거르지 못하고 오늘 이 사태까지 온 것에 대해서 많은 회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시행령 공청회에서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 신용정보법 시행령에는 우리가 그다지 집중을 많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하고 동시에 같이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까 신용정보법 시행령에는 많은 집중을 하지 못했고, 또 그 당시에는 구매 이력 정보가 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집중 못했는데 뭐 이 방송이 나가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좀 페이크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토론 감사드립니다. 원래 큐시트에는 이제 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인호 교수님께서 기습적으로 또 발표자인 김영현 교수님께 질의를 하셔서 우리 촬영하시는 분께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영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발표한 거 이상으로 너무 좋은 토론을 해주셔서 많은 공부의 기회를 주신 토론자 및 학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인호 교수님께서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정말 타당한 질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타당하고 정말 맞는 질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PT에는 담지 못했지만 이 자료집 18페이지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각에서는 18페이지에 보면 어떤 한 중간 정도의 이제 밑줄 쳐놨습니다. 뭐 기본적 상행위는 앞서 언급한 바 이렇게 하고 다음 줄 보면 이제 일각에서는 분명히 조문에서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하고 이제 각 호 중에 상법 46조에 의한 기본적 상행위 거래 정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금융거래 등 신용 판단 정보로 제한될 것이다. 기본적 상행 거래 정보가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한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일견 한편 양보해서 이 조문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엄격히 상법 46조의 기본적 상행에 의한 거래 정보가 모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신용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제한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많은 토론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 쇼핑몰 구매 이력 정보도 개인 신용 정보로서 마이데이터 전송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라고 금융위원회가 하위법령 개정안을 통해서 명확히 밝혔음을 볼 때 사실 신용의 범위를 명확히 단정 짓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포괄적 개념을 신용정보보다 더 넓은 상법 46조에 의한 기본적 상행위 거래 정보를 전부 다 신용정보의 범위 밑에다가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용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거래 정보를 구체화시켜서 일례로 기본적 상행위 중에 수신, 여신, 환, 기타 금융거래 또는 보험 등 관련된 거래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해서 신용정보의 하위 개념으로 넣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방향을 제안한 바입니다. 사실 이혜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이제 막 태어난 법인데 개정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건 좀 이런 취지를 살려서 해석을 통해서는 명확하게 제안하고 또 하위법령을 통해서 제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입법을 통해서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법의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상법 46조에 의한 기본적 상행위 거래 정보는 삭제되어야 하고 제한적으로 수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아까 김보람이 변호사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20페이지에 담았는데 신용정보법이 질병정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거.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3조 2항 보면, 33조 제2항 보면 신용정보 회사 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 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 제1항 각호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질병정보에 대한 특칙은 이렇게 신용정보법에 둘 필요가 있나. 해당 조문이 없다 할지라도 질병상해정보는 건강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되고 굳이 신용정보법에 특칙을 둠으로써 금융에 관할에 두어야 하는 실익이나 필요성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만약에 보험 계약에 있어서 신용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질병 정보가 참고해야 하는 정보인 거는 맞지만 변제 능력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신용 정보라고 봐야 할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재산이 많을 수 있죠. 신용 능력의 판단에 직감적인 영향을 주는 모든 정보가 신용 정보라면 사실 개인 정보 중 신용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금융위가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기관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렇게 되면 조금 이렇게 형해화될 우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비추어 볼 때 저는 이번에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일은 영역별 개인정보 특례 규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관련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보람의 변호사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영역별 특성을 반영해서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면 이거는 일반법의 기능으로 넘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개인정보 이동권이라든지 마이데이터 사업의 핵심은 저는 정보 주체의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당화시켜주는 게 정보 주체의 동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보 주체의 동의에 대한 어떤 신화적 관념을 이제 버려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가 유발할 수 있는 정확한 결과를 예측해야 실질적으로 진정한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거대 기업에 해당되는 개인정보 처리자 또는 국가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동의에 대해서 그 결과를 정확하게 일개 개인인 정보 주체가 정확하게 그 결과를 다 예측하고 그 예측된 결과를 수용한다는 의미로 동의를 할 수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주체 동의에 대한 어떤 절대적 신화적 관념을 우리가 버리고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 주체 보호를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답변의 시간을 드렸습니다만 또 조리 있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각이 사실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국감, 금융위원회 국감이 지금 동시에 있어서 당초 오시기로 하셨던 많은 기자분들이 글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이버 TV나 유튜브에서 시청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오늘 블로그에서도 또 게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들을 잘 담아서 다시 보도자료를 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세미나를 종료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임무 중에 아주 중요한 임무가 법령을 재개정할 때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시행령 단이나 여러 가지 단에서 미처 신용정보보호법이라는 내용을 알지 못했다. 일반 국민이 알지 못할 수 있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발견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가장 일선에서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태가 불거질 때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기획하고 접촉을 해도 전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아까 이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상임위원회도 금융위원회는 정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원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법상 정무위에 가 있어야 됩니다만은 여전히 행안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들이 다 임명이 되셨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다 현직 공무원께서 행정안전부의 차관이 위원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또 정부 부처의 공무원께서 부위원장이 되시고 결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장관 자리, 차관 자리, 실장 자리, 국장 자리만 결국 늘어났을 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혀 그 역할을 아직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보여준 퍼포먼스는
전혀 그러한 의지와 역할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영경 교수께서 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출범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용정보법에 대하여 제대로 분석 평가해서 이러한 독소 조항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혹시 우리 세미나를 지켜보고 금융위원회 당국자도 보고 계신다고 하면 이은호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소개구리는 항소가 아니고 개구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개인신용정보법이 모든 개인정보를 포섭하는 그런 개념으로 확장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학회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